네, 막힌 속을 확 뚫어주는 본격 시사 토크, 시사직설입니다. 오늘도 한신대학교 김준혁 교수님과 함께 한 주간의 주요 시사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얼굴 좋아 보이십니다. 아니 지난주에 펌하게 이제 자리를 좀 잡게 됐고, 예, 자연스럽습니다. 뭐 술도 계속 뭐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피부도 고와지고, 예, 그래서 얼굴 좋아졌다는 이야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 그럼 오늘 주제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슈퍼 빅텐트 발언을 했습니다. 외연 확장을 노리는 것 같은데 누가 참여하겠습니까? 지금 이제 언론상에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의원, 예, 지금 반 이재명의 뭐 선두주자다 혹은 뭐 기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상민 의원이 가장 유력하게 나오고 있죠. 김기현 대표가 빅텐트론을 이야기하는 것부터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정국이 인요한 혁신위원장으로 지금 넘어갔잖아요. 당대표의 이런 비중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고 또 당대표의 언론 노출도 현격하게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거의 뭐 식물 대표가 된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내년 총선을 당대표 중심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걸 천명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강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빅텐트론을 이제 이야기하게 된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이상민 의원을 이제 접촉을 하고 이상민 의원도 상당한 발언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입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근데 이제 이거는 정치공학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실제 이 빅텐트론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 이 몇 가지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 나온 것이 우리가 이제 뭐 그 종편에서 알쓸신잡 뭐 이런 여러 가지 교양 프로에서 유명세를 알렸던 홍익대학교 건축학과의 유원준 교수 이분을 이제 인재 영입 1호로 하려고 했다 지금 거절은 당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김나윤이라고 하는 장애인 보디빌더 이제 영입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좀 영입하려고 하는데 이 영입 대상들이 주로 이제 세간에 많이 알려진 셀럽이라고 불리는 분들을 이제 영입하려고 하는 것이죠. 김기현 대표는 국민의힘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당 내부 혹은 이제 검사 출신들 혹은 지역적으로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과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쪽 세력들을 대신하는 바로 국민들의 명망이 있는 국민들이 좋아하는 셀럽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면서 본인이 영입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새로운 어쨌든 대선의 이런 킹메이커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빅텐트론이 거꾸로 인요한 위원장 그리고 김한길 위원장의 세력에 의해서 빼앗길 가능성도 높고 혹은 주저앉히게 될 가능성도 높다. 그래서 잘못하다가는 3일천하로 끝날 수 있다. 갑신정변이 3일천하로 끝났듯이 지금 그 김기현 대표의 슈퍼 빅텐트론이 3일천하가 될 수도 있고 30일천하로 끝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다. 만약에 김기현 대표가 본인이 더 공천을 이제 안정적으로 받고 총선에 나가려고 하면 이걸 좀 띄운 이후에 인요한 혁신위원장한테 그대로 넘길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네. 뭐 일각에서는 뭐 교수님 말씀하고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이준석 신당에 대한 견제구 아니냐 이런 또 얘기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이준석 신당을 좀 무력화시키려면 이준석 신당으로 사람들이 못 가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사회 지도층 내지는 또 경제계 인사 또 학계 인사 이런 여러 대중적 인물들을 갖다가 빅텐트론으로 모아두게 되면 이준석 신당에 갈 만한 사람들이 좀 없게 되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이준석 전 대표의 힘을 빼고 김기현 대표의 힘이 이제 커져 나가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당연히 비춰지겠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런지 이 김기현 대표의 그 빅텐트론이 저는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김한길 국민통합추진위원장과 서로 협의돼서 나온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이것이 협의돼서 나왔다고 한다면 인요한 위원장이 그 말하기 좋아하는 그분이 바로 뭔가 기자들한테 아이고 잘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냈을 텐데 언론을 들여다봐도 한 줄도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은 바로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협의가 안 됐고 대통령실하고도 협의가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김기현 대표가 이준석 신당을 견제하려고 하는 의도와 관계없이 그것이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순풍을 달지 교수님 말씀대로 3일 천하로 끝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 한동훈 장관 얘기 또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보수 쪽에선 많이 계시는데요. 한동훈 장관의 그 출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당연히 출마하는 거죠. 얼마 전에 대구 가서 기차 시간도 연기하면서 3시간 동안 대구 시민들 사진도 찍어줬다고 하고, 어제는 또 카이스트 방문해가지고 카이스트 학생들하고 같이 간담회도 개최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법무부 장관이 왜 대구에 가서 대구 시민들을 만나고 왜 카이스트 갔을까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가 R&D 예산을 갖다가 엄청난 삭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실제 본인들이 과학 분야라든가 R&D 분야와 연관성이 없다 하더라도 이건 나라의 미래를 갖다 망치는 일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보수 쪽에 계신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60% 이상이 삭감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한동훈 장관이 이런 점을 충분히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안에 들어가 있는 내각의 일원이지만, 그러나 내가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는 일을 내가 좀 조정하겠다. 그래서 향후에 대선의 어떤 주자로서 내가 이렇게 윤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거 바로 잡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굉장히 좀 좋게 이야기하면 현명한 거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교활한 거죠. 또 일각에서 암행어사라는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아, 그런가요? 예. 암행어사는 비밀리에 다녀야 되는데 너무 공개적으로 다니는 암행어사는 아니죠. 그런 걸 이제 조선시대 용어로는 감진어사라고 하는데, 암행어사하고는 다른 어사를 감진어사라고 하는데, 감진어사의 어떤 역할 같은 걸 좀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대구 시민들을 만나서 뭐 잠깐 사진 찍어주고 감사합니다. 차에 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3시간 동안 계속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주고 환하게 웃어주고, 이런 부분들은 총선에 나갈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할 수 없는 일이다. 내각의 장관이 그 시간에 국정 업무를 수행해야지 그 시민들의 요구라고 해서 사적인 역할을 한 거잖아요. 그것은 내각의 일원으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닌 거죠. 그런 것이야말로 방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한동훈 장관은 철저하게 지금 이번 총선에 나가고 다음 대선에 나가겠다는 생각을, 뭐 제가 한동훈 장관 마음 안에 혹은 뇌 안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바깥에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 대선과 총선을 다 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총선에 이제 뭐 나온다라는 시각이 상당히 이제 많은 것 같은데요. 나온다면 이제 비례대표로 나올까요? 아니면 어떤 지역구를 하나 맡아서 나올까요? 그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어떤 국민의힘 내부의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결합이 돼야 되겠죠. 아무래도 한동훈 장관이 지금 이제 인기가 가장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높은 인기를 가지고, 또 특히나 한동훈 장관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좀 힐난을 하는 발언도 많이 하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또 희열을 느끼는 어떤 보수 세력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을 이제 아예 전략공천 비례로다가 가장 높은 순위에 전략공천을 한 다음에 어떤 그 비상대책위원장이 아니라 전체 선거 대책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주면서 전국을 다니게 하고 보수 세력을 결집시키는 안을 저는 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런데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이 비례로 가든 지역구에 출마를 하든 뭐 그 안에서의 역할은 크게 차이가 없지만, 그러나 국회의원들 내부에서는 비례의원들이 힘을 잘 못 씁니다. 철저하게 지역구에 기반을 두어야지 또 나름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장관이 대구에 갔던 것은 굉장히 상징적이다. 저는 조만간에 한동훈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도 만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2번 만났잖아요. 저는 한동훈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는 것이 바로 용의 눈에 점을 찍는 활용점점이 된다. 그래서 그간의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탄핵과 구속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에서 윤석열, 한동훈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서 아이고 송구합니다라고 하는 이제 유감 표명을 통해서 박근혜 세력을 다 끌어안고 한동훈 장관이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대구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구 정치인으로 성장을 하고 그 세력을 가지고 대선에 나가려고 저는 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례와 지역구의 어떤 퍼센테이지 이런 걸 볼 때 51대 49의 개념이 아니라 저는 99대 1의 개념으로 대구 지역구 출마를 저는 강행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구 지역에 출마할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원희룡 장관도 지금 구원투수로 이제 이름이 막 거론되면서 마다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도 밝히고 있고요. 또 심지어는 구체적인 지역구까지도 거명을 하고 나섰습니다. 원희룡 장관 입장에선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다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국회의원도 여러 번 하고 제주도 지사도 하고 지금 이제 장관도 하고 있는데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권력은 어느 정도 선에선 가장 많이 누린 분입니다. 마지막 권력이 뭡니까?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되려면은 뭔가 큰 카드를 던지거나 아니면 모험을 해야 되겠죠. 나이도 아직 젊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과정에서 본인은 이제 넘버 2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한동훈 장관을 넘버 2라고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전 자존심이 상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검사도 더 먼저 했고 또 나이도 먼저 했고 본인은 말 그대로 삼시 장원을 한 사람이고 대입학력고사 전체 수석도 했던 사람인데 한동훈 장관보다 공부도 더 잘했고 또 정치 경력도 더 많고 여러 가지 조건에서 우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러 상황에서 밀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장관은 더 강력한 모습을 좀 내보이면서 원희룡 장관은 더 강력한 모습을 내보이면서 한동훈 장관을 좀 누르고 차기 대선에 본인이 나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 문제들을 갖다가 좀 키운 이후에 자기가 대안 세력으로 그것을 수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가려고 할 거다. 그래서 사실은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노선 변경안이 이것이 불합리하고 잘못되고 나중에 큰 문제가 될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원희룡 장관이 한동훈 장관보다 수가 확실히 떨어진다. 한동훈 장관은 어떤 일을 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말은 나를 빨리 탄핵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탄핵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지 않아요. 물론 일부 검사들의 문제와 다르게 법무부 장관 자신은 굉장히 아주 교묘하게 행동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원희룡 장관은 서울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서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것이고 이것은 100% 특검에 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특검이 저는 이번 정기국회 안에서 특검법안이 올라가고 내년 5월에 특검이 전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내년 5월 이후에 권력의 어떤 개입에 의해서 고속도로 노선이 변경된 것은 바로 탄핵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도 될 수 있다. 그렇게 됐을 때 이것의 주무부처 장관이었던 원희룡 장관은 대선은커녕 잘못하면 감옥에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원희룡 장관이 현재 넘버 2 다음 대선에서의 역할 이런 걸 생각하기 전에 본인 신변 정리를 빨리 잘하는 것이 더 우선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국감 때 계속해서 입을 다물고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어쨌든 뭐 여권의 잠룡인데요. 그 또 다른 분이 이제 이준석 그 대표인데 이준석 대표가 한동훈 장관과의 동지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한 배를 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언급했는데 이준석 대표는 이제 신당 창당의 수순을 지금 밟고 있는 과정에 있고 그렇다고 한동훈 장관이 신당에 합류할 가능성은 적고 국민의힘에 잔류할 것으로 보이는 게 대다수의 관측인데요. 동지 가능성을 언급한 이유는 뭡니까? 서로 살려고 하는 거죠. 서로 살려고. 천하의 원수들도 정치인들은 그냥 얼굴을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하는 겁니다. 우리 옛 고사에 5월 동주라고 있죠. 네. 오나라하고 월나라 서로 하늘을 두고 살 수 없는 원수인데 한 배에 같이 타서 하나의 공동의 적을 만들어서 그 적을
제거하고 나중에 또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5월 동주가 실제 역사 속에서 존재하는 내용들입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준석 대표하고 한동훈 장관하고 향후에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 되겠죠. 이건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의 라이벌 구조하고는 전혀 또 다른 겁니다. 이 두 사람이 저는 충분히 한별 탈 수 있다. 단 전제 조건은 이준석 신당이 만들어지지 않을 경우에 저는 이준석 신당이 지난주까지는 100%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한 발언들을 보게 되면 이준석이 신당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당을 내세워서 자기 지분을 확실하게 더 챙기겠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지분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안정된 지역구 공천뿐만이 아니라 최소 원내 교섭단체를 얻을 수 있는 20석의 안정권의 자리를 자기가 지명한 사람들이 갈 수 있게 만들어내는 것들, 이것까지도 저는 이준석 대표가 지금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신당을 만들어서 나갈 경우에 저는 국민의힘이 상당한 타격, 물론 민주당도 더 타격을 받긴 하겠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남의 떡이 없어지는 것보다 자기 떡이 줄어드는 것이 더 기분 나쁜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이 이준석 신당을 좀 안 만들게 하기 위한 노력을 전 계속 할 거라고 보고 있고 물밑에서 그런 작업들이 계속 진행되는 거죠. 저는 이 작업이 상당히 많이 진행됐다. 왜 그러느냐? 이준석이 한동훈과 동거할 수 있다. 한동훈과 동지가 될 수 있다. 이 이야기는 자 이제 어느 정도 작업 끝났으니까 한동훈 장관님 저 이제 당신하고 같이 친하게 지낼 수 있으니까 저한테도 좀 곁 좀 주시고요. 햇볕 좀 주시고요. 그리고 저한테 나이 어리다고 하대하지 마시고요. 저 하버드 출신인 거 아시죠? 이 이야기 하는 겁니다. 당신 뭐 겨우 서울대 나왔는데 나는 서울 과거에 하버드 나왔으니 나 무시하지 마. 나 힘 있는 사람이야. 이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뜻하게 함께 가자는 게 아니라 나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래야지 당신도 살고 나도 사는 거야. 이 메시지를 저는 이준석 대표가 보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민주당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네, 네. 뭐 민주당 요즘 뭐 좋은 얘기는 별로 안 들립니다. 그 청년 여성 이 비하 발언들이 도마에 또 올랐습니다. 네. 선거를 앞두고 뭐 글쎄 그거는 의도하지 않은 실수였는데 의도하지 않은 실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수라고 한다면 국민들한테 비판받을 수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질 수 있죠. 지금 이제 청년들의 어떤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이제 민주당에서 프랜카드로 홍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우리가 청년들을 끌어안는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원래 그 홍보 문안이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1단계에서 그냥 바로 스톱이 된 거예요. 제가 좀 내용을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좀 뭐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기도 하죠. 만약에 그것이 좀 효과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딱 붙이고 그 뒤에 또 딱 붙이고 해서 바로 일률적으로 쭉 이어졌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이런 국민들한테 오해를 받지 않았을 텐데 결국은 이제 민주당의 홍보 전략의 부재 혹은 홍보팀의 무능? 저는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어쨌든 이것은 청년들한테 상처를 주는 그리고 기성세대들한테도 민주당 이거 정말 이 수권 정당이 가능한 건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줄 수 있는 내용이었고요. 조금 전에 이제 여성 비하 발언 같은 경우는 이제 최강욱 의원이 어떤 거기서 이제 했던 발언입니다. 토크 콘서트 가서 했던 이야기인데 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아무래도 대통령실뿐만이 아니라 국정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인데 그 부분을 이제 좀 약간의 좀 비하적 발언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건 이제 최강욱 의원의 이제 실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이 즉각적인 사과를 했는데, 이거 이제 최강욱 의원하고 민주당하고 좀 커뮤니케이션이 또 사실은 좀 없었습니다. 제가 어제 확인했는데요. 저는, 정치인들이 좀 말을 좀 굉장히 신중하게 할 필요는 있다. 최강욱 의원하고 저하고 이제 나이도 동갑이고, 또 같이 이제 활동한 분도 있고 저희 모임도 같이 하고 해서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제가 깊이 신뢰하는 분이고 저는 최강욱 의원이 이제 그 어떤 선거법과 관련된 징계가 다 끝나게 됐을 때 향후
대한민국 대선의 주자까지 될 수 있는 중요한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강욱 의원도 이렇게 실수를 갖다가 이제 줄이는 그런 모습으로 좀 거듭 성장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민주당은 작은 실수들에 이런 계속 쌓이는 것들 때문에 사실 어찌 보면 큰 실수가 아니라 작은 실수들이 쌓이면서 그것이 나중에 거대한 하리케인이 돼서 본인들한테 타격을 주는 형국이 지금까지 계속 되어 왔거든요. 좀 민주당이 좀 더 깊이 있는 발언과 행동을 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민주당의 존재감이 그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에 점점 더 희미해지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200석 압승이란 말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근거 없는 낙관주의가 아니냐 이런 좀 비판적 시각도 있습니다. 그도 그런 것이 이제 모든 그 주도권을 좀 국민의힘한테 빼앗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이시죠. 예, 지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민주당이 거꾸로 더 막 흥기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국민의힘은 좋은 약을 먹게 됐다. 오히려 보약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본인들이 왜 참패를 하게 됐는지에 대한 분석을 좀 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 만회하기 위해서 상당히 이제 신중론과 혁신안을 내세우고 있고 그 혁신안에 대해서 민주당의 일부 세력들, 진보진영 유튜버들이 비아냥거리는 얘기도 있지만 그런데 상당히 성공 거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니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거 성공 거두지 않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정세를 올바르게 분석하는 게 아닙니다. 정세 분석은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하는 겁니다. 실용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민주당이 인유한 혁신위원회에 대해서 내놓는 평가들은 저는 비실용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다시 좀 연결을 하게 되면 민주당은 현재 굉장히 그 내부의 문제로 인해서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원칙과 상식이라고 하는 이제 반 이재명계 의원들, 네 분이긴 하지만은 그분들이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함께 연동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이들이 또 하나의 세력을 다시 또 얻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상당히 이것이 올바르지 않다고 판단을 하는데, 그거야 이제 정치인들이 어떤 자신들의 국회의원, 자리 때문에 또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고자 하는 의지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당이라고 하는 큰, 흐름을 볼 때 그것은 올바르지 않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더 강력하게 이제 혁신안을 내세워야 하는 것이고, 선거와 관련해서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좀 더 새로운 혁신안, 그리고 지금 이제 많은 그 국민들이 기존의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럼 젊고 유능한 또 이제 신선한 정치인들, 또 개혁의 어떤 혁신적 인물들을 이렇게 등장시켜야 되는데, 그런 등장시키려면은 공천 제도 자체가 좀 더 혁신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일체 논의되고 있지 않고 기존의 장경태 혁신안, 김은경 혁신안 이런 혁신안들이 일체 수용이 안 되고 있는 것들, 이런 부분들은 민주당에서 과연 잘 될 수 있는 것이냐 이렇게 보자면 200석? 이건 거친 표현으로 하자면 택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제가 볼 때는 한 150석, 과반석 겨우 그 선에서 왔다 갔다 한다. 이준석 전 대표가 자기한테 지금 바로 기회를 주면 120석은 책임지고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저는 그 말이 허튼 말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역으로 현재 위기가 있고, 또 하나는 12월 중순경에 검찰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또다시 이제 구속영장 청구를 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이제 과거 벌써 21년 전에 변호사비 이제 검사 사칭과 관련해서 그와 관련된 이제 증인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위장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다 무죄 판결 받았던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시 또 지금 검찰이 히든카드로 꺼내 놓았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그것이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검찰이 다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또 국회 내에서 또 이 가결, 부결 또 이 투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난번에 이제 가결 파동이 한번 나왔는데 만약에 이번에 민주당 의원들과 내부 반목으로 인해서 나 이번에 공천 못 받을 것 같아? 그럼 열받아서 가결 이렇게 하게 됐을 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한 타격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 이재명 대표가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전체 의원들을 다독거리는 모습으로 갈 거다. 그래서 현재 민주당이 더욱더 조용하게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민주당의 어떤 혁신적 모습은 이제 좀 더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압도하면서 그 차기 총선과 관련된 여러 내용들을 막 강하게 이야기하고 언론이 이제 받지 않을 수 없는 정도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은 저는 1월 중순서부터 시작될 거다. 내년 4월 10일 총선인데 1월 중순서부터 하고 2월 말에 이제 경선 과정에서 모든 주자들을 갖다 이제 공천을 한 거 정치는 말입니다. 일주일 사이에서도 왔다 갔다 하는 건데 한 달이면 100년과도 같이 길 수도 있습니다. 네. 교수님 뭐 내년 총선에 출마하신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예, 출마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어느 지역구로 출마하시는지? 예, 뭐 수원의 정지역이라고 영통 광교 이 지역에 출마하기로 결정을 하고 예, 지금 제가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뭐 현역인 그 박광원 원내대표가 네. 있는 그런 지역구네요. 예, 박광원 원내대표님도 굉장히 훌륭한 정치인이시고 지역의 발전에 대해서도 역할을 많이 하셨습니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존중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박광원 의원님보다 좀 반걸음 더 나가고 또 조금 더 많은 시간을 어떤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좀 애쓰고 또 현재 윤석열 정부의 이제 여러 폭압 같은 것들과 좀 싸우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 방송은 이제 뭐 여야 진보 보수를 갖다 떠나서 하는 방송인데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는 상당히 송구스럽습니다만은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제가 좀 더 많은 역할을 하고자 저 이제 총선 출마를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제 뭐 본격적으로 이제 그 활동을 하셔야 될 텐데 선거운동도 하시고 하셔야 될 텐데 뭐 크게 어려움은 없으신지요? 뭐 아무래도 어려움이 많겠죠. 왜냐하면 정치 신인이 이렇게 출마를 하게 되면 어쨌든 기존 정치인들에 비해서 조직도 약하고 또 기반도 약하고 또 여러 가지 힘도 부족하기 때문에 상황은 그렇게 썩 낙관적이거나 뭐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해서 격려해주고 계시고 또 지역이 뭐 박광원 의원님께서 또 열심히 해주시긴 하셨지만 이 지역의 주민들이 생각하는 만큼 더 많은 발전이 있지 않았다고 아마들 판단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물에게 또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고 그 역할 속에서 어떤 지역의 또 새로운 발전을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격려들이 많이 있고요. 제가 뭐 매일 아침마다 이제 시민들과 함께 인사 나누기를 하고 있습니다. 3주째 지금 하고 있는데요. 따뜻한 격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교수님과 이렇게 방송 같이 하면서 이제 저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지만 그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교수님의 그 어떤 그 정치 논평이라든지 관점을 좋아하시는 분도 많고 또 일부는 또 팬덤층도 좀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궁금하신 게 이제 본인 얘기는 안 하시고 이제 다른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본인이 이제 정치인, 국회의원이 된다면 어떤 정치인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는 깨끗한 정치인, 올바른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좀 너무 철없는 것일 수도 너무 좀 이상적인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고전적 정치인이 되고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것이다. 올바른 것은 백성들이 민생에 안정감을 갖고 또 본인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고 또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이상적인 것이고 저는 이런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역할을 좀 하고 싶습니다.
한국 사회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어요. 지금 남북의 어떤 분단 문제, 또 계층 간의 갈등, 또 지역 간의 갈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통합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해온 정치인들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성공한 정치인들은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은 것이 저의 소망이고요. 특히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이 영통 지역, 이 지역이 굉장히 겉으로 보면 명품 도시처럼 보이지만 아직도 부족한 기반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예술 공간이 부족하다거나 청소년 시설이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또 민생과 관련된 사회복지와 관련된 시설들이 부족하다거나 이런 부분들과 교통 문제가 굉장히 좀 안 좋아요. 너무 좁은 지역에 또 많은 인구가 또 살고 있고 세계 최고의 명품 도시를 만들다가 또 당시 놓친 부분들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영통과 광교 지역의 어떤 그 기반을 갖다가 완성하는 일을 하고 싶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제가 오랫동안 문화예술 그 정책에 관여를 했던 사람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문화예술의 어떤 기반들을 세계에 알리는 일 이것도 하고 싶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일과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좀 다르거든요. 그 분명히 다른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고 그것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정치인이 되려고 열심히 준비해 왔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지금까지 반듯하게 걸어오신 만큼 좋은 성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네, 교수님과 함께한 지금 시사직설도 오늘이 마지막 순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시청자 여러분께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시청자 여러분, 김준혁입니다. 그간 시사직설을 너무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많은 댓글 속에서 저한테 응원을 해 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시사직설 또 저의 어떤 출마 문제 때문에 또 방송을 더 할 수가 없어서 여기서 막을 내리지만 그러나 이 시사직설이 앞으로 더 좋은 시사직설이 될 수 있게 또 다른 또 시사직설이 될 수 있게 응원해 주시고요. 저는 바깥에서 제가 이야기한 이 시사직설의 내용들을 사회적 실천을 할 수 있게 그래서 보다 안정된 사회, 보다 밝은 사회, 보다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시면은요, 언제든지 저에게 이렇게 저를 꾸짖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시사직설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고 또 많은 관심을 베풀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또 좋은 곳에서 또 좋은 인연으로 다시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